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6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아들은 하루만 들렀다 가고 며느리는 선물만 챙겨갔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제가 직접 준비한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 3일 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고기를 골라서 육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전복도 실하고 큰 걸로 골랐죠.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훈이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 제 아들 이름이 김훈이에요. 명절 당일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부엌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오후에나 나타날 텐데 저는 왜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새벽부터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7년이 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을까요? 처음엔 정말 예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늦는다는 연락이었죠. 며느리가 친정에서 차례를 먼저 지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론 화가 나더라고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며느리에게 우리 집은 뭐가 되는 걸까요? 친정은 중요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고 우리 집은 오후에 잠깐 들르는 곳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훈이가 먼저 들어왔고 뒤따라 며느리가 들어왔죠. 며느리는 예의상 인사는 했지만 얼굴에선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친정에서 이미 하루를 보낸 티가 났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반겼지만 정작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더니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훈이는 부엌으로 와서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죄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전복전은 한 개도 안 먹고 나물들도 대충 맛만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은 열심히 찍더라고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인데 사진만 찍고 먹지도 않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니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선물들을 하나씩 챙기더라고요. 한우, 전복, 김, 과일까지. 큰 봉지 3개가 금세 차올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 선물을 챙겨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가져가라고 준비한 선물들이었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족끼리의 따뜻한 시간은 없고 선물만 챙겨가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6시쯤 되니까 며느리가 슬슬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한다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2시간 정도만 있다가 떠났습니다. 훈이는 나가면서 죄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혼자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전복전은 하나도 먹지 않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며느리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명절 선물을 주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들러야 하는 곳의 주인? 점점 확신이 서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우리 집은 진짜 가족의 집이 아닌 선물을 받으러 오는 곳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년간의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처음엔 새댁이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패턴이 굳어져 버렸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이웃집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것도 그렇고 표정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 했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이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차를 끓여서 내놓으면서 기다렸죠. 순호가 며느리 SNS 하는 거 알아? 갑자기 웬 SNS 얘기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영숙이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 앞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였거든요. 이게 어제 올라온 사진이야. 그런데 이거 봐봐. 영숙이가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보여준 건 며느리가 쓴 글이었습니다. 친정에서의 따뜻한 명절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선물 많이 받아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우리 집은 선물을 받아가는 곳이었던 거죠. 진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선물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걸 보여줘야 할지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봐. 작년 추석 때 사진이야. 작년에도 똑같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한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우리 집에 관련된 사진은 선물 사진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들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영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반복된 패턴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친정을 진짜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 집은 그냥 선물 받으러 오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훈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SNS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죠. 아들마저도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으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훈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게 궁금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돌려서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친정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결국 훈이는 인정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서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우리 집에는 잠깐만 들른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결국은 며느리 편이구나. 저보다는 아내가 더 중요한 거구나.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속여온 게 화가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며느리의 SNS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영숙이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서 받은 선물들을 친정에 가져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우, 전복, 김, 과일까지.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모두 며느리 친정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효녀 며느리라는 댓글들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호구도 아닌데 이렇게 당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며느리의 SNS 내용들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선물 받아서 다행이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저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도 그에 맞는 태도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음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평생 당하기만 살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화만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거든요. 7년 동안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대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저를 선물 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둔 유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우리 집,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은 예금들, 보험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물론 다 훈이 몫이죠. 하지만 며느리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혔어요. 유산을 물려받을 며느리가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니요. 며느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면, 진심으로 저를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친정과 시댁을 이렇게 차별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결국 며느리에게는 우리 집의 재산만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요. 그리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산 상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변호사는 제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 상속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저는 가짜 서류를 하나 만들었어요. 유산 상속 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며느리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진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을 보기 위한 용도였죠. 그리고 편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솔직하고 진솔한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확신이 섰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 놀이를 하지 않겠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 설날에도 며느리가 친정을 먼저 가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좀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 2시쯤엔 갈게요. 훈이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미안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설날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를 점검해 봤어요. 봉투 안에 들어갈 서류들, 그리고 편지. 모든 게 준비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하나 더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뒀는데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거고 아니라면 짜증을 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특히 전 부치는 일을 며느리에게 맡겨보기로 했어요. 명절 음식 중에서도 가장 번거롭고 힘든 일 중 하나죠.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마음이 한편으론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살 권리가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최소한의 준비만 했어요. 평소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일부러 준비를 덜 해뒀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어요. 곧 그들이 올 시간이었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설날 오후 2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훈이가 먼저 들어왔고 뒤따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온 티가 났죠.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웃으면서 반기긴 했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전을 아직 안 붙였으니까 함께 해보자고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니까 말이에요. 며느리는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가족이니까 함께 만들면 더 의미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훈이는 옆에서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수 없이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 짜증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밀가루 반죽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반죽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이 사람은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 않구나.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다시 알려줬습니다. 좀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가족이 먹을 음식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인상을 찌푸렸어요.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며느리의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고, 자기는 진짜 요리를 못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격려해줬어요. 처음에는 다 어렵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짜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기름에 전을 부칠 때가 되자 며느리는 완전히 포기 모드였어요. 전을 뒤집다가 모양이 망가지자 아예 집게를 내려놓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자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며느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폭발한 건,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친정에서도 하루 종일 있었는데 여기 와서까지 이런 걸 해야 하냐고, 정말 너무하다고 소리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거실에 있던 훈이도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 안 올지도 모르겠다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기다렸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드디어 나온 거죠. 저는 마음속으로 역시나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이 해결됐어요. 역시 저는 며느리에게 그냥 선물 주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진짜 가족이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훈이는 당황해서 며느리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며느리의 본심은 다 드러났거든요. 저는 조용히 알겠다고,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면서 며느리에게 거실로 나와보라고 했어요. 줄 게 있다고 말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따라서 거실로 나왔어요. 아마 또 선물을 주려는 줄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아, 역시 선물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봉투는 달랐죠. 며느리가 봉투를 받아서 열어보는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산 상속 계획서와 제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서류를 읽으면서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는 마음이 한편으론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편지에는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해 왔는지,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SNS에서 본 내용들,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을 이유는 없다고, 이제는 서로 솔직해지자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편지를 읽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저를 호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훈이도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함과 동시에 슬픔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면서
입술을 떨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훈이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편지를 보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접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쯤 선물들을 챙기느라 바빴을 텐데 이번에는 자기 물건만 챙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선물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훈이는 당황해서 뭔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그냥 집에 가야 한다고만 했어요. 아무래도 제 편지 내용을 훈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행동들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가면서 저를 돌아본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훈이 혼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또 묻었지만 저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직접 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쯤 후에 훈이가 혼자 집에 왔어요. 그때서야 며느리에게서 대충 들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어머니가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훈이에게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며느리의 SNS 내용들, 그동안 느꼈던 차별 대우,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훈이는 들으면서 할 말이 없어 했어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모른 척 했던 거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론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 후로 명절이 되면 훈이 혼자 집에 와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아들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도 못했던 그동안이 오히려 이상했던 거죠. 며느리가 없으니까 훈이도 편해 보여요. 중간에 끼어서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해준 음식도 맛있게 먹고 예전처럼 어린 시절 얘기도 하면서 웃어요. 몇 달 전에는 훈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제 일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건 불행한 일이니까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제 판단이 맞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제 명절이 되면 저와 훈이 단둘이서 차례를 지내요. 조용하지만 따뜻해요.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가 마지막에 쓴 말이 있어요. 이 집도 이 재산도 내가 챙길 게 없단다. 진심으로 가족이길 바랐다라고 썼거든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 한 명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도 않게 됐고 훈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존중하게 됐죠. 가끔 이웃들이 물어봐요. 며느리는 왜 안 오냐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다고, 이제는 더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선물 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선물도 없어진 거죠.
아마 다른 곳에서 선물을 구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난 명절에 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명절이 기다려져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도 없고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할 필요도 없어요. 훈이와 진심으로 대화하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날 며느리에게 건넨 봉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었죠.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저를 가족이 아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봤다는 걸 말이에요. 65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 아닌 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진짜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